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죠, 고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라진 막대한 재산, 이 100년 넘은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나라는 비록 사라졌지만 이 황제의 비밀금고 이야기는 정말 전설처럼 계속 이어져 왔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록원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연구 논문들, 또 언론 보도까지 정말 다양한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건 이겁니다. 고종 황실이 가졌던 재산, 그 실체가 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시작부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광복 직후 추정 가치만 해도 당시 돈으로 500억 원. 네. 현재 가치로 따지면 3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30조. 거기에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설도 있고 러시아에 몰래 숨겨둔 독립자금 이야기, 또 의문에 불러 토지 문서가 다 타버렸다, 이런 것까지. 정말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고종의 사금고라고 불렸던 내장원. 여기 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한제국 시기에는요, 재정이 좀 이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가 있었고, 또 황실 재정만 따로 관리하는 내장원이 있었죠. 아, 국가돈이랑 황실돈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895년에 내장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냥 황실에서 쓰는 물품 관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종이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진다. 그럼 단순히 황실 살림 꾸리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고종이 당시에 가장 확실한 수입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산개발권이라든지 홍삼 전매권 같은 거요. 아, 네네. 그런 알짜배기 사업들? 맞아요. 그런 걸 국가재정, 그러니까 탁지부 소관이 아니라 황실 직속인 내장원으로 다 넘겨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내장원이 국가재정과는 별개로 엄청난 자금을 쌓아두는 사실상 황제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야, 황실 우선주의가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가 재정이랑 황실 재정이 이렇게 분리되어 운영되니까 이게 좀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심각했죠. 국가재정, 즉 탁지부가 너무 어려워서 내장원의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종은 황실 돈은 황실 거니까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 정말요? 나라 살림은 어려운데. 네, 그래서 황현 같은 지식인들은 이걸 두고 나라 재정은 텅 비게 만들면서 내장원 배만 불린다고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럴 만도 하네요.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은 계속 나빠졌고요. 심지어 관료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원화된 구조랑 비밀주의 때문에 나중에 이 재산을 추적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그렇군요. 그 비밀금고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있었을까요? 현금이나 금괴 같은 거 말고도 또 있었습니까? 아, 물론이죠. 현금이나 금괴는 광무연간의 비밀리에 꽤 많이 모았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해외은행 예금 기록입니다. 해외은행이요? 네, 상하이에 있던 독일계 은행, 덕화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5만 1,000마르크가 예치되어 있었어요. 와, 꽤 큰 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1908년에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인출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황제 돈을 통감이 위조 서류로 빼갔다고요? 세상에. 네, 이건 헐버트 박사의 증언이랑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헐버트가 1909년에 확인했을 땐 이미 돈이 없었다고 하죠. 어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다른 해외 예금도 있었나요? 네, 더 큰 규모도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러중은행이요. 무려 3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는 러시아 측 비밀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30만 원이요? 당시 기준으론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엄청난 거액이죠. 근데 이 계좌가 고종의 최측근이었던 이용익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일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해요. 비밀 유지 요청까지? 그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러시아 연구자들은 이 자금이 혹시 연해주 독립운동 지원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와, 단순히 재산을 숨기는 걸 넘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 했을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또 이 자금을 어떻게 썼냐면요. 1905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고종이 자기 비자금, 그러니까 내탕금이죠. 3만 원을 내놓아서 당시 재정고문이던 일본인 메가타가 이걸 대한천일은행 통해서 시중에 풀어서 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아, 황실 자금이 국가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했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모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임야, 밭, 논, 택지 이걸 다 합치면 지금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술품도 수만 점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야, 1945년 해방 직전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 메모에는 현금성 자산만 해도 거의 1,000만 엔 가까이 남아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네요. 그렇다면 고종은 왜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특히 또 해외로 비밀리에 옮기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려고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제 압박, 그리고 재산을 뺏길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일본이 재정구문 메가타를 내세워서 대한제국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고 특히 황실 재산을 국유화하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거든요. 1907년에 임시재산정리국이라는 걸 설치한 게 그 시작이었죠. 아, 그런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고종은 이걸 미리 예견하고 일본 손이 안 닿는 해외로 자금을 옮겨서 어떻게든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서 자산을 지키려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었댔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독립운동 자금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러중은행 예금 있잖아요. 네. 그게 당시 연해주 독립운동 거점이랑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네, 블라디보스토크였죠? 그리고 일본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는 점. 이게 중요한 단서거든요. 만약 이게 발각되면 독립운동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극비리에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죠. 상하이 덕화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헐버트 박사랑 같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 했을 거라는 그런 정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좀 확인된 사실 말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설이라든지 뭐 금괴 12통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스위스 은행에 코레아 로열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떤 공식 문서나 외교 기록에서도 확인된 바가 전혀 없어요. 국제금융당국 조사에서도 근거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건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스위스 은행설은 그냥 루머다. 그럼 금괴 12통 전설은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대동 70일갑사 같은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종 독살설이랑 막 엮여서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이걸 뒷받침할 만한 실증 자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 설화 수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독화은행이랑 러시아 러중은행 예금은 문서로 확인된 사실에 가깝고 스위스 은행이나 금괴 이야기는 아직 확인 안 된 루머나 설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안타깝게도 고종은 1907년에 강제로 퇴위당하시고 1910년에는 한일 병합으로 대한제국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네. 일본은 왕공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옛 황실 사람들에게 생활비, 그러니까 세비만 주고 재산권은 사실상 다 뺏어버렸습니다. 황실 재산을 뭐 세습재산, 기본재산, 보통재산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이왕지익이라는 기구에서 관리하긴 했는데 대부분 국유화되거나 일본 통제 아래 놓이게 되죠. 아, 실권은 다 빼앗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919년에 고종이 돌아가시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해외 예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황실 재산은 대부분 일본 손에 넘어가거나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럼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산들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갔나요? 해방 후에도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미군정이 이왕직을 없애고 구황실 사무청이라는 걸 만들긴 했는데 이게 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긴 어려웠겠죠? 네, 혼란스러웠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950년에 구황궁 재산 처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황실 재산을 국유화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1954년에는 구황실 재산법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화재는 보존하고 나머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법적인 틀은 그래도 마련하려고 했군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던 모양이죠. 네, 법은 그랬지만 현실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실 재산이 정말 헐값에 마구 팔려나갔어요. 헐값이요? 어느 정도였는데요? 기록을 보면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수만 건의 재산이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와, 10분의 1. 심지어 운현군 같은 일부 궁궐 건물까지 개인 빚 갚는 데 쓰였다고 처분되기도 했고요. 이승만 정부 때는 황실 소유였던 성북구 땅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1960년에요. 창덕궁 안에 있던 구왕실 재산사무총국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때 약 1억 5천만 평에 달하는 토지 관련 문서들이 다 타버렸어요. 1억 5천만 평이요? 그럼 그 많은 땅의 기록이 네, 없어져 버린 거죠. 당시에도 이게 혹시 재산 목록을 일부러 없애려고 불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이 화재 때문에 황실 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행방을 추적하는 건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돼버렸습니다. 오휴, 정말 결정타였네요. 이런 혼란 속에서 재산 행방은 미궁에 빠지고 아까 말씀하신 금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더 퍼져나간 배경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소문을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죠. 독일 덕화은행하고 러시아 러중은행 계좌는 관련 문서들, 예를 들어 헐버트 증언이나 러시아 비류리코프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그 존재하고 일정 금액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되거든요. 비록 일본이 인출해 갔거나 행방에 묘연해졌지만요. 네, 증거가 있는 거죠. 반면에 스위스은행 계좌나 무슨 거대한 금괴를 숨겨놨다는 설은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황실 재산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몰수되거나 통제되었고 해방 후 혼란기에는 설값 매각, 서류 소칠 등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지금 국유문화재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거대한 비밀 자금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을 토대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실 재산 관련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워낙 이 과거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관련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환수 요구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숙명여대 부지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1938년에 이왕직이 무상으로 쓰라고 한 게 지금까지 유효하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4년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비교적 최근인 2021년 판결에서도 결국 학교 측의 무상 사용권을 인정했죠. 과거 황실의 결정이 현대 법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다른 황손들이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은 대부분 구왕실 재산법에 따라서 이미 국유화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문화재 반환 요구 역시 국가 관리의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이런 법적 분쟁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찾아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단체 반크 같은 곳에서 고종 내탕금 환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헐버트 박사 증언이나 러시아 문서 같은 걸 근거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좌 정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겠네요. 역사학계에서도 추가적으로 엄청난 거액이 발견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면서도요. 그래도 확인된 해외 예금 기록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을 찾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황실재산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권 그리고 역사정의 문제랑 바로 연결됩니다. 일제가 황실재산을 빼앗고 국유화한 과정 자체가 사실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식민지 시기에 부당하게 처리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 또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진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숨겨져 있던 문화재를 발견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종 황실의 비밀자금,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주권과 역사를 담고 있었죠. 네.
내장원을 통해서 비밀리에 자금을 모으고 일제는 이걸 강압적으로 국유화하려 했고 또 확인된 독일과 러시아 은행의 해외 계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방 후 혼란 속에서 헐값에 팔려나가고 의문의 화제로 서류까지 소실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록과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황실 재산 대부분은 역사의 경량 속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국가 문화유산으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덕화은행이나 러중은행 예금처럼 분명히 확연된 흔적도 존재합니다.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사라진 황실 재산을 추적하는 건 단순히 과거의 돈을 찾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건 잊힌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고요. 특히 해외 자금이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불법적으로 처리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요. 고종, 황실재산, 내탕금 이런 키워드로 한번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혹시 또 모르죠. 예상치 못한 단서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얼마나 빼앗겼는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또 풀어야 할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 과제일지도 모릅니다.